네, 그렇게 해서 사건은 발생한 지 열흘이 지났습니다. 네. 지금까지 항공기의 잔해는 흔적조차 찾을 수 없고요. 말레이시아 정부 당국은 그래서 이게 납치된 것 아니냐 이런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정말 납치인 걸까요? 실종된 항공기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요? 이영덕 대한민국 항공회 총재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최근에 이 항공기 납치와 관련된 영화도 상영이 되고 있던데요. 저도 잠깐 봤습니다만 이 지난번에 잠깐 얘기하셨는데 비행기 조종석에 누군가가 들어가야 이 납치를 하는 가능성이 하나 있고요. 강제로 뭔가 흉기를 들이대고 네. 조종사를 위협을 해서 또 하나는 조종사 가 됐든 부조종사가 됐든 둘 중에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모두 이번에 비행기를 다른 데로 가지고 가자. 비행기 조종사가 하는 방법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일반 승객이 조종석으로 쉽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일반 승객이 조종석에 출입하는 거는 그 항공법에도 지금 그 엄격히 금지가 되어 있고 예. 네. 또 출입 자체가 조종석 안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예. 외부에서는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그 시설이 없기 때문에 예. 일반인이 그 조종석 안으로 진입하기에는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 그리고 비행기도 이게 버튼 비밀번호를 눌러야 문도 열리고 그러니까 이게 조종석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 열쇠로 따고 들어가고 그런 쉬운 구조도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비밀번호를 넣어도 조종석 안에서 그 시그널이 들어오면 예. 기장이 판단을 해서 아하. 문을 열어줄 거냐 아니면 그 시그널을 무시할 거냐 예. 하는 걸 판단해서 아. 문을 열어주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보니까요. 이 조종석에서 보면 바깥에 사람이 들어올 때 보면 이 CCTV가 밖에 누가 있는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네. 확인하고 누가 문을 열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에 그 조종실 안에서 또 밖을 내다볼 수 있는 광폭 렌즈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네. 그 조종실 출입 문 앞에 서 있는 물체를 예. 조종실 안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밖에서 누군가가 흉기로 위협을 하고 문을 열으라고 한들 조종석에서 그걸 문을 열지 열을 않으면. 리가 없고 그다음에 그 흉기로 위협할 때 화장실 통로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뒤에서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흉기를 위협을 하고 충분히 그 위협 행위를 해서 예. 그 조종실 안에 있는 그 승무원으로 하여금 문을 열게끔 유도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네. 전 승객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를 하면 그 내부의 어떤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 쉽게 그 조종실 문을 열 수는 없는 겁니다. 예. 네. 또 이번 여객기 사건이 테러 가능성의 무게가 실리고 있는 이유가 관제탑과 여객기 사이에 주고받는 교신 장치가 꺼졌습니다. 앞서도 저희가 좀 살펴봤지만 트랜스폰더라는 장치가 동작을 멈췄고 에이카스 일부 기능이 꺼졌다고 합니다. 이건 어떤 걸 의미하는 건가요? 그 트랜스폰더라는 건 네. 쉽게 얘기해서 이제 그 여객기가 비행을 해서 여러 나라 그 항공 관제 구역을 다 통과를 하는데 네. 예. 그 여객기가 어떤 여객기인지를 그 신호를 보내서 지상에 있는 관제소에서 쉽게 식별할 수 있는 그러한 장치입니다. 예.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홍길동 이런 여러 항공기들이 동시에 하늘에 이제 채공하고 있는데 네. 그 항공기들 각각이 그 보내는 신호를 달리해서 어떤 항공기가 어디에 있고 그때 고도와 속도와 진행 방향이 어디인지를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게끔 지상관제소에서 레이더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끔 신호를 보내는 장치이기 때문에 네. 트랜스폰더가 꺼지게 되면 그 신호가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식별할 수가 없습니다. 예. 이 항공기가 어디를 날고 있는지 레이더에서는 수 식별하기가 없다. 그러면 그거를 그 관제탑에서는 이걸 누군가 껐으면 일단 정상은 아닌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걸 모릅니까? 그 관제탑에서 실제로 레이더에는 물체가 그 탐색이 됩니다. 한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트랜스폰더에 그 일정한 신호를 내보내주는 그러한 그 코드가 있는데 그거를 끄게 되면 네. 어떤 항적인지 미확인 항적이 되는 겁니다. 예. 그 또한 그 에이카스 그 부분도요. 네. 이제 부조종사가 그걸 끈 상태에서 네. 껐어요. 문자로 교신하는 장치를 예, 껐다고. 문자로 교신하는 장치를 꺼놓고 온라인, 굿나잇, 굿나잇.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좋다, 잘 자라. 평상시 얘기대로 그냥 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라면 조종사가 특별하게 거짓말을 하는 상황이거나 그걸 꺼 있는지도 모르는 네. 건데 설마 꺼 있는지를 모를 리는 없을 것 같고요. 그렇게 그냥 꺼놓고도 다니는 경우가 있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 에이카스 장비는 그 지금 설명을 했지만 그 항공기에 각 작동되고 있는 시스템을 예. 그 정보를 탐색해서
지상에 있는 그 지상 수신처, 쉽게 얘기하면 이제 통상 항공사가 되겠죠. 해당 항공사. 그 네. 해당 항공사에 그 항공기가 운항하고 있는 각종 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이제 제공을 합니다. 네. 송신을 하고 또 문자로 그 항공사가 되겠죠. 통상. 예. 그 데이터를 수신하고 있는 그 항공사에 그 소속되어 있는 그 관제소하고 관할 부서하고 항공기관에 문자로도 송수신이 가능한 그러한 장치입니다. 그래서 네. 그 비행하는 그 전 과정 속에는 이 에이카스 장비를 항상 켜놓고 비행을 하게 돼 있고 인위적으로 끌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그 전원을 차단시켰을 적에 예. 네. 그렇게 되면 예. 이 에이카스 장비가 꺼지게 됩니다. 근데 뭐 지금 같이 실종된 비행기의 조종사, 부조종사를 의심하는 거는 좀 그렇지만 네. 좀 몇 가지 정황이 좀 있다고 하죠. 네, 의문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부조종사 같은 경우는 여자를 태우고 조종실에 탔었던 경험이 있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또 기장에 대해서도 뭐 그 정치색 또 그 비행기에 오르기 직전에 또 야당 지지자의 재판에 참여했다고 하죠. 그리고 비행기에 탔다고 하는데 이런 것도 좀 테러의 정황이 될 수가 있을까요? 글쎄 그 테러의 정황이 어떤 뭐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통상 그러나 이제 일반적으로 그 기장과 부기장 비행을 하는 승무원 입장에서는 네. 항상 비행기에 탑승을 하게 되면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나 또 아니면 개인의 어떤 그 생활 패턴이나 이런 거보다는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를 우선적으로 생각을 물론 하고 그렇죠. 예. 승객에 대한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게 기장의 책임입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일반적인 상식 갖고는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중에 하나가 뭐 여자친구 2명을 비행기 조종석에다 태우고 갔답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일반 그건 조종사? 절대 그 항공법에 예. 그 제한이 되어 있는 사항이고 예. 네. 조종석에 출입할 수 있는 사람은 권한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승객들을 더욱이 자기 친구를 조종석에 태웠다는 거는 뭐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얼마 일입니다. 전에도 미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 때였나요? 그 자기 네. 아들에게 선물해 준다고 애를 잠깐 뭐 비행기 조종사가 태워서 아주 중징계를 이런 일이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벌어졌다. 그 사람은 다음부터 비행기 탈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항공법을 저촉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 조종사로서의 자격이 상실이 됩니다.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이 왜 그랬는데 그리고 또 하나가요. 그 기장의 가족들입니다. 기장의 가족분들이 지금 연락이 안 된대요. 네, 뭐 비행을 떠나기 하루 전에 집을 비우고 다른 곳으로 갔다 이런 얘기가 전해지고 있거든요. 통상 그 승무원들이 비행을 하고 나가면 네. 뭐 그 가족들이 다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고 목적지 공항에 도착할 때까지 잘 무사히 도착이 됐는지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예. 그 가족들하고 승무원들하고 임무를 나가게 되면 항상 그 안부를 주고받는 거는 뭐 통상적인 그러한 그 일입니다. 네, 근데 이런 케이스처럼 가족하고 뭐 전체가 다 오리무중 속에 빠지는 케이스는 그게 흔한 케이스가 아니죠. 예. 자, 그러니까 가족까지 얘기를 기장 부기장이 스스로 하이제킹을 했는지 아니면 네. 당했는지 그 조종석 그 기내 좌석도를 저희들이 준비한 게 있는데요. 그거 보면서 그냥 뭐 이번 사건과 계속 연관을 시키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을 좀 가지고 있어야 기내 상황이라는 거에 알고 있어야 분석을 하기 좀 쉬워서요. 기내 좌석도 저희들이 준비를 한 게 있는데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 비행기의 전체 길이가 63m입니다. 네. 꽤 큰 비행기죠. 보잉 777-200이라는 게요. 네. 그리고 이 조종석이 있고요. 1등석, 2등석. 그 갤리라는 거는 승무원들 있는 데를 말하는 뭐 거죠. 음식을 그렇습니다. 준비하고 예. 그런 장소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니까- 뒤로 임반석이 이어지는데. 예. 그러니까 뭐 조종석 파란색으로 되어 있으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혀 출입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네. 일반인들이 그러니까 그 뭐 특별한 이유 뭐 갑자기 배가 아프다 그래도 승무원한테 얘기를 하지 조종사한테도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자, 지금 비행기 내부 조종석까지 위치를 봤습니다. 네. 그리고 또 궁금한 게요. 사실 이 조그마한 휴대폰 하나도 GPS 통해서 찾아내는 시대인데 CCTV로 범인 얼굴까지 색출해내는 시대인데 이 큰 항공기를 대형 항공기를 찾아내지 못하는 이유도 궁금하거든요. 앞서 살펴본 4가지 방법 말고는 비행기를 수색할 만한 다른 방법은 없는 건가요? 그 비행기를 탐색하는 거는 이제 그 항공기의 구조를 요청하는 이제 시그널이 비상 네. 착륙을 하게 되면 이제 작동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이게 무한정 그 신호를 발송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고
그 위치를 발송하는 그 장치가 그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제한이 초과가 되면 사실은 그 지상에 어디 위치하고 있는 항공기로부터 신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어떠한 장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몇 시간 동안만 신호를 보낼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긴 시간이 그 지나게 되면 항공기로부터 보낼 수 있는 만약에 항공기가 어디 그 뭐 추락이 됐다든지 네. 어디에 그 뭐 착륙이 돼 있는 상태에서 비상 신호를 발생할 수 있는 거, 보낼 수 있는 거는 예.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장시간이 흘러가게 되면 더더욱 신호 찾기가 힘들게 됩니다. 그럼 열흘이 지났으니까 이제 GPS로 찾는다는 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항공기 자체적으로 조난 신호를 보낼 수 있는 장치는 이제 그 수명이 다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레이더망이거든요. 레이더망에는 어느 정도는 거의 걸렸을 거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는데 네. 일반 상식으로는 군 레이더망에도 어느 시점에서는 안 걸렸거든요. 그 고도가 어느 정도 높이 이하로 날면 레이더망에 안 걸립니까? 그 흔히 이제 그 군용 비행기들이 예. 그 군 전투기들이 초저고도 아주 지상에서 뭐 500피트 이하의 초저고도로 비행을 해서 가게 되면 예. 사실은 레이더에서 탐색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레이더라는 건 빛을 쏠 수 있는 각도가 있기 때문에 예. 그 각도를 벗어나게 되면 뭐 굉장히 탐색하기가 어렵죠. 그러나 그러면- 이제 일반 여객기처럼 그 고고도에 있으면 레이더에 다 탐색이 다 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지금처럼 아까 말씀드린 트랜스폰더라는 장비를 만약에 그 신호를 끄게 되면 그 확인이 안 된 그 무항적으로 이제 탐색을 해야 되는데 네. 실제로 그렇게 된 경우에는 그 레이더에서 항적에 대한 그 계속 확인을 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혹시 육안으로는 그 정도 아까 말씀한 500피트 정도 날면 육안으로는 그냥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밑에 있는 그 육안으로는 보이죠. 근데 밑에, 예. 워낙 빠른 속도로 지나가기 때문에 순간 지나가서 지상에서 그 항적을 계속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이게 뭐 카자흐스탄이나 이런 마을로 지나갔다면 레이더 그 아까 500피트 항공으로 갔다면 그 동네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알 거 아니에요. 이 비행기 하나 지나갔어요. 이런 걸 알 수 있을 텐데 그쪽보다는 그래서 오히려 바다 쪽에 더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아서 질문을 네.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비행기가 교신이 끊어진 뒤에 7시간을 더 날았다 이런 사실이 좀 확인되고 있는데 수색 반경이 카자흐스탄 남쪽 중앙아시아 그리고 동남아시아, 인도양 남부 먼 해상으로까지 뭐 4,000km까지 확대가 됐다고 합니다. 한 외신에서는요. 이 지금 수색 작업이 캘리포니아에서 사람 하나 찾는 격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수색 범위가 광범위하게 이뤄진 적이 있습니까? 그 아직 뭐 아까도 그 보도됐지만 네. 아직 실종된 항공기 찾지 못한 항공기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아, 이제 그 모든 그 조난 구조를 요청하는 그러한 항공기들은 사실은 끝까지 그 음성이든지 아니면 그 항공기에서 신호를 조난 구조 신호를 보내기 때문에 네. 그 최종 위치 확인을 사실은 지상 관제 레이더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나 요번처럼 그 의도적으로 이게 뭐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약에 조난 구조 신호를 뭐 전원을 차단하든지 아니면 트랜스폰더 위치를 그 전원을 꺼서 그 아예 비행을 하는 그 과정 속에 그 위치 송신 그 장비를 네. 전원을 끄게 되면 예. 그 가능하기는 굉장히 좀 어렵지 않은가 싶은 어렵다.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항공 전문가시고 오랜 조종 경험도 계시고 이번 사건을 봤을 때 앞으로 이 조사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다고 혹시 생각을 하시는지요? 말씀을 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고 조사를 하고 있는 그 사고 조사 그 방향이 전에는 그 항공기에 대한 잔해 뭐 그다음에 이제 항적 추적 뭐 이런 쪽으로 하다가 지금은 이제 그 어떤 인적 요인으로 그 방향을 바꿔서 이제 사고 조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지금 그 이렇게 그 항공기가 자기의 조난 신호를 보내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을 해서 그 끝까지 그 자기 위치를 보낸 경우에는 예. 네. 그 마지막 위치를 중심으로 해서 그 찾기가 굉장히 좀 쉬운 그런 근처 어디를 케이스들이 수색해서, 있습니다. 그런데 예, 뭐 7시간을 비행한 게 정확한 시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네. 지금 통상적으로 항공기에는 탑재한 연료가 비행 가능 시간이 제한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이상은 항공기가 채공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하. 그래서 이제 대략 그
탑재된 연료를 갖고 비행 시간을 추적한 게 7시간이라는 이제 생각이 그렇죠. 이제 되는데요. 예. 그랬을 경우에는 이 7시간 동안 사실 비행기가 비행을 한다면 꽤 먼 거리를 비행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의도된 비행이라면 그 범위가 너무 그 광범위하게 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아하. 뭐 종전에 그 실종된 항공기들에 대한 그런 것처럼 정말 찾기가 어려운 탐색 지역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갈수록 계속 미궁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뭐 아직까지도 발견되지 않은 비행기도 네. 있으니까요. 네, 지금까지 대한민국 항공의 이영덕 총지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